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2월 7일 수요일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축구도 치고 어제가 아니군요. 오늘이군요. 그렇지만 우리 태극전사들 정말 잘 싸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올라온 거 저희가 이렇게 막 크게 기대를 처음에 안 했었는데 엄청나게 잘 싸워줘서 고마웠고요. 이제 조금 쉬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아 뉴스마터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도 너무 사랑하는 우리 수요일에 만나는 남자, 수요를 읽어주는 남자 최진봉 교수와 함께 시사 관련 현안 짚어봅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 방통위 혹은 방송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정확히 뭔지 솔직히 다들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쫙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슈 화합 시간에는요,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천호선 전 정의당 대표와 함께 한 주간의 정치 이야기 짚어보도록 합니다. 저희가 2월 달에 그 개편을 조금 해가지고 각 코너들이 요일별로 좀 달라졌거든요. 사실은 수요일 날 이슈 화합을 해? 이거 원래 화요일 하던 거 아니야? 예, 이러실 분들 많을 텐데 수요일 날 하면 또 뭐가 달라졌나? 똑같나?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노영희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뉴스를 들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팩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진아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축구 봤어요? 축구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방송을 위해서 네. 일찍 쉬었군요. 오늘 여기 지금 댓글에 축구 때문에 열받았어요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써니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독 없는 축구장, 대통령 없는 대한민국. 네. 써니님, 대통령 있습니다, 우리. 왜 이러세요? 자, 어쨌든, 축구는 이제 지나갔고, 물론 뭐, 다른 나라들 열심히 싸우고 있으니까 또 응원하면 좋겠고요. 우리 또 뉴스 할 거 하겠습니다. 내년도 의대 정원 몇 명 늘리냐가 어제 관건이었는데, 2,000명 늘려서 19년 만에 증원한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네.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대입부터 2,000명의 신입생을 대폭 늘려서 2029년 9학년도까지 유지하기로 했고요. 2031년부터 2035년까지 5년간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 배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늘어나는 정원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치해서 이들 대학에 입학할 경우 지역 인재 전형으로 60% 이상 충원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 19년 동안 완수하지 못한 의대 정원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국민의 높은 관심과 지지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정부 발표에서 좀 일방적이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미 국회에서 지역의사제법이랑 국립의전원법 이게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해서 법사위 계류 중인데요. 사실 정원을 늘리는 것도 필수 의료 체계 붕괴나 지역 의료 체계 붕괴에 대한 대응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기는 어렵다라는 지적입니다. 네, 눌려봤자 결국 수도권에 다 몰리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 큰일 했습니다. 왜냐면은 의사들 정원,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라고 하는 거는 옛날부터 정부가 해야 된다 하면서 결국 손을 못 댔던 그런 거거든요. 근데 원래 의사 선생님들께서 윤석열 대통령 되게 좋아하시더니 네. 일각에서는 허를 찔렸다, 열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그래도 대통령한테 협조해야지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의사협회에서는 반발을 심하게 하고 있고 파업도 불사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네.
정부는 지난해 이제 10월 26일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 수요와 교육 역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서 현장 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의사들은 지역과 필수 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주 민생 토론을 통해서 의료인력 확충, 그리고 지역 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을 해왔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지난해 1월부터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 협의체를 발족해서 총 28회 소통했고, 대한병원협회와 종별병원협회 등 병원계와 대한전공의 협의회 등과도 소통을 이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의사협회에서는 바로 강력히 반발하면서 지금 정부의 뜻과 달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지금 반발을 하면서 이제 총파업도 돌입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어제 10시 의사협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정부는 의료계에 거듭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만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의협은 작년 12월에 실시한 파업 찬반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성원에 힘입어서 이렇게 하게 됐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우리가 언제 그랬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정부가 의협과 협의도 없었고 의대 정원 확대를 자기네 마음대로 강행한다, 일방적이다, 이런 얘기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결국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정부와 의료계가 한데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얘기 했고, 이게 윤석열 정부 아니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단하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사면 얘기 시작을 우리가 해봤는데요. 결국은 대통령이 설 명절을 맞이해서 특별 사면을 하겠다, 45만 명이 대상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 이모저모를 살펴보니까 좀 특이한 것들이 많네요. 네, 어제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면과 복권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취임 후 네 번째 특별 사면입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뒀다. 그리고 운전면허, 행정제재에 특별 감면하고 식품 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 화물 운송업자 등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 감면도 추진한다라고 이제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면을 통해 45만여 명에 대해 행정 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고,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 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가겠다라고 강조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고위 공직자 사면이 좀 주목이 됐습니다. 네, 이게 정말 어제 시끌시끌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수사해서 집어넣었던 사람들을 다 사면해주고 다 막 이렇게 잘해주고 네. 사실 윤 정부에서 내세우는 이야기는 통합이거든요. 네. 내가 통합을 이렇게 잘 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했는데 이번은 이제 통합을 강조하면서 스스로가 조사했던 사람들을 대거 사면을 하게 된 건데요. 잔행 집행 면제 대상자 중 김대열 지영관 전 국군 기무사령관 참모장이 지난달 31일에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들이 이번에 특별 사면에 포함이 됐습니다. 기무사 근무 시절에 이들은 이제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고 부하들에게 정치 관여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서 상고한 상태였는데요. 실형이 선고된 상태에서 상고를 포기한다는 것은 한 번 더 다퉈볼 기회를 버리고 스스로 감옥행을 택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사람은 1심에서 법정 구속됐지만 이후 보석을 허가받았고, 항소심 선고 이후에도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또 국군 사이버 사령관 댓글 공작 사건에서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장관이 지난 2일 재상고 취하서에서 낸 사실이 좀 알려졌는데요. 이분도 역시나 특별 사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도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재상고 기간인 지난달 31일까지 재상고하지 않아 다음 날 형이 확정됐는데요. 김 전 실장은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에 상고에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이례적으로 재상고를 포기했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후 수사 재판 과정에서 한 차례 구속되었던 김 전 실장과 달리
이 김 전 장관은 단 하루도 수감되지 않았는데요. 사면은 확정 판결이 나온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마치 대통령실과 사전에 교감이 된 약속 대련이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기춘, 김관진은 유죄 확정 일주일 만에 특별 사면이 됐고요. 누구는 단 하루도 수감되지 않고 또 아주 자유스럽게 자유의 몸이 됐군요. 조윤선 전 장관만 열받겠어요.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거는 조윤선 전 장관 통합의 메시지 내면서 친박들을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분을 이미 특별 사면했기 때문에 조윤선까지는 차례가 안 간다 이런 얘기도 하고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미 형을 다 거의 마쳤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매우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데도 차별 대우가 있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는데요. 네. 자, 그건 그렇고요. 오늘 대통령이 밤 10시에 미니 다큐 형식으로 대담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대담이 맞아요? 대담은 사실 지금 진행자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둘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인데 질문과 이야기 나눈다기보다는 질문과 대답 네, 이걸 질문.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번에 윤 대통령이 KBS 신년 대담을 하는 것은 오후 10시에 하는데요. 이 지금 용산에 대통령실을 좀 구경시켜주는 형식의 미니 다큐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담이 맞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사실 4일 날 녹화를 했기 때문에 3일이나 시간이 좀 소요가 됐는데 그 3일 동안 편집하는 것은 방송계에 좀 물어봤더니 예능 편집 이런 것들을 할 때 3일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상 다큐 편집을 이렇게까지 많이 하는 것은 좀 걸러낼 게 맞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극장 찍는 거는 뭐가 다르냐 이런 비판도 사실 있는 네. 것이고요. 대통령이 명품백 취재 관련 본인의 입장을 또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아주 솔직한 대답을 하겠다. 프롬프트도 없이 진행했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옵니다만은 이거 과연 그렇게 좋은 쪽으로 해석해서 봐도 되는 것인지도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 유성님께서 이렇게 말하네요. 뒤돌아보면 고개 아닌 게 없었습니다. 삶은 고개고 고통이고 바다였습니다. 잔잔한 날은 많이 없고 좋은 날은 적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참 잘 살았더군요. 인생과 같은 바다에 혼자 가는 거 아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인생을 혼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함께였기에 우리는 잘 살아온 것입니다. 함께 이 어려운 길을 또 한번 같이 갑시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대한민국 정말 막 분열되고 찢어지고 싸우고 정말 피곤한데 이런 또 좋은 말 들으니까 마음이 갑자기 또 이렇게 포근해지면서 우리도 그냥 서로 좀 양보하고 용서하고 같이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대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설 명절 전에 좀 마음 좀 넉넉하게 가지시고 우리 방송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최진무 교수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조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산삼이 분양 함양 지리산 자락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한 톨 없이 오르지 자연의 힘으로만 자랐습니다. 산양 산삼인데요. 사포닌 함량이나 효과는 자연산삼과 진배가 없고요. 7년간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담아내서 압도적 사포닌 함량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컴파운드 K 강화 특허 추출 방식으로 흡수를 높였고요. 사랑하는 부모님, 아내, 남편, 친구, 동생, 네, 동생들을 맨날 빼더라고요, 사람들이. 동생, 또 혹은 오빠, 누나, 언니. 예.
내 자식들 모두에게 지리산 천년의 기운을 선물하십시오. 사실 저도 산삼 순백을 계속해서 먹었는데 저희 부모님을 특히 좋아하십니다. 교통사고 당하셔가지고 한 100일 정도 병원에 누워 계셨다가 퇴원하셨는데 계속 이걸 드시면서 좀 기운이 난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좀 가격은 좀 되지만 한번 드셔보시면 내 건강에 투자한다 하는 생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삼 순백 1+1 이벤트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산삼떡 3종 세트도 같이 준비했으니까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문의는 1666-1080 1666-1080이고요. 네이버에서는요 산삼 순백으로 검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곧 이어서 여러분이 또 그렇게 기다리던 최지문 교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최지문 교수님 반갑습니다. 따발총이 기대됩니다. 진봉 씨 축구 안 보길 잘했네요. 이런 이 박성진님은 하루 종일 축구 얘기만 하고 있네. 자, 왕자 어린이 핸섬한 우리 최지문 교수님 반갑습니다. 야, 이건 좀 부적절하다. 배동훈님 최지문 교수님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론학 박사 최지문 교수님을 며칠 동안 안 보셔서 많이 궁금했다 이러시는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뭐가 말이 안 돼요? 아직 소개 안 했어요. 열 받을수록 발음이 정확해지는 시사계의 촌철살인데 성격은 좀 안 좋습니다. 이건 제가 부정합니다. 랩진봉 최지문 교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요즘엔 팬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왜 이러죠? 늘 많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뭐가 원래 늘 많았어요. 뭐가 늘 많아요? 아닌 것 같은데. 원래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왜 최지문 교수가 무슨 일 나온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까? 무슨 일 나오죠? 맨날 나오는 무슨 분들 요일? 하나 봐. 수요일만 나오죠. 수요일의 그러니까. 남자. 저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이다가. 그 말이 이름 맞죠? 바꿔야 돼. 최진봉의 사이다로. 아, 그럴까요? 한번 해볼래요? 아니 됐어요. 그랜드님이 최 교수님을 매일 초대해 주십시오. 이분 부적절합니다. 댓글을 한 3초 동안만 달지 말아주세요. 자, 어쨌든 제가 또 우리 최진봉 교수 좀 성격이 안 좋으니까 무슨 좀 말씀이세요? 기분 좋아지라고 앞에서 좀 양념을 쳤습니다. 제가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오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KBS와 신년 대담 방송을 위한 촬영을 했대요. 네. 오늘 밤 10시에 방영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KBS에서 심혈을 기울인 작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담도 아니고 기자회견도 아니고 그냥 다큐멘터리를 대통령을 위해서 찍어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당한 일인지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신년 기자회견을 안 하니까 그거 빼고 안 하더니 결국 대담을 녹화로 했잖아요. 이게 무슨 녹화까지도 좋은데 미니 다큐라니까요. 뭔 미니 다큐? 이거 무슨 위인전이에요? 뭐 이순신이야? 인간극장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이건 대통령 홍보를 하겠다고 대놓고 하는 거예요.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닐까요? 그건 좀 검토를 해보시고 법률가 입장에서. 아니 저는요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와서 기자들이 묻는 말에 답변하고 즉석에서 어떤 내용이 본인이 생각하는 생각도 나오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본인이 정말 준비된 대통령인지 아니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자들이 묻고 답변하는 거예요. 이전에 이재명 대표 신년 기자회견 안 봤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한 질문도 하고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도 하고 그래서 뭐 대표가 잘 대답하는지 이거 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새해가 됐으면 올 한 해 동안 또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반성도 좀 하고 국민들이 불편한 질문, 국민들이 생각할 때 좀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좀 받고 그런 거라고 신년 기자회견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기자들이 좋은 질문만 하려면 뭐하러 있는 거예요? 기자회견을 그래서 하라는 건데 그거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결국 다큐를 만든다고요? 무슨 위인전이냐고요. 아니 이거 공영방송에 하는 짓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공영방송에 나오면 국민들이 수익료 내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운영되는 방송사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관점에서 방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관점이나 아니면 홍보실의 관점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뭐하러 하는 거예요 대체? 이러려면 뭐하러 KBS하고 해? 그냥 대통령실에 홍보수석 있잖아요. 거기서 만들면 돼요. 자기들끼리 다큐 만들어가지고 홍보 매체 올리면 되잖아. 자기들 홈페이지에 올리고. 아니 왜 공영방송 이런 행동을 하냐고요. 편집 실력이 안 되나 봐요. 아 그쪽이? 대통령실에서 홍보하는 분들이. 아니 홍보 사진에 맨날 김건희 여사 원샷 이런 거 올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대체? 계시니까. 계속 얘기할까요? 진짜 짜증나네. 짜증나잖아요 진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대체? 기자들의 질문이 얼마나 싫고 두려우면 이렇게 말을 할까요? 손영아님, 알아야 질문에 답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하셨고, 드래곤님도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좀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신년 기자회견 패싱한 게 벌써 지금 2번째고 2년째인데 그렇죠. 지금 소통을 위해서 그렇게 강조하면서 지난 정부가 불통이었다 그러면서 청와대까지 버리고 용산에 가셨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더 폐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돈은 돈대로 쓰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대체? 아니, 자기가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그리고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문재인 정부를 얼마나 공격했는지 몰라. 이걸 가지고 네. 소통 안 한다고, 대화 안 한다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보다 훨씬 안 하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무슨 뭐 하는 대통령 거예요, 때 지금? 소통 잘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걸 지적했으면 자기는 그보다 2배, 3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질문지까지 받아서 했어요, 기자회견을. 기자들한테. 맞아요. 순서도 정하고, 맞아요. 누가 몇 번째 하고, 누가 몇 번째 하고. 그랬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네, 정말. 지금은 증문즉답을 했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그 대변인하는 그 여자 기자 있잖아요. 예전에 기자했던 분. 네. 무슨 근자감이냐고.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네, 경계, 대통령이. 경계. 그래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대체? 그런 얘기 듣기 싫은 거잖아요. 그런 얘기 하는 기자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이걸 약간 함정이다 뭐 이런 취지를 말할 것 같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충돌한 것 등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간다는 것 같아요. 민감한 현안들 포함하겠다 이런 얘기 같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나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대본도 없이 원고도 없이 프롬프트도 없이 그냥 쭉 종이 한 장 없이 중요한 건 그거예요. 종이 한 장 없이 방송을 찍었다. 아니, 참, 어처구니가 없네. 아니, 그러니까 이 기사, 여기 이제 저한테도 줬는데, 기사 제목만 그 보수 매체라고 이제 소위 네. 얘기하는, 뭐 본인들은 보수 매체 아니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예컨대 지금 언론에 나오잖아요. 저건 이제 앞에 부분은 진보 매체들이 내보낸 거예요. 미디어오늘 같은 언론 노조가 윤 대통령 녹화대담에 보도지침의 요약만 바뀐 것이다 비판하는 입장을 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상 질문 거절했다. 오마이뉴스는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근데 그 밑에 보세요. 세계일보. KBS와 대담 녹화 종이 한 장 없이 즉답했다. 성철 스님이야?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아니, 그리고요. 대통령이 자기가 무슨 기자회견 할 때는 물론 즉답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나왔을 때는. 그러나 대체적으로 자료를 가져와서 하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기사를 뉴스 머니에스인가 뭐 이거. 윤 대통령 4일 신년 대담 촬영 종이 한 장 없이 녹화했다. 그리고 뉴스원도 윤 대통령 KBS와 대담 녹화 종이 한 장 없이 즉답. 근데요, 이렇게 해서 녹화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만약에 잘못된 발언이 있었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보기에 이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 편집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럼 녹화는 그대로 내보낼 거예요? 녹화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보통은 녹화하면요, 편집합니다. 근데 그럴 것 같으면 생방송을 해야죠.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즉답을 하려고 하면 뭐하러 녹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니, 종이 한 장 없이 즉답할 것 같으면 그냥 생방송으로 질문 듣고 답변하면 되는데 왜 이걸 녹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제목이 보수 매체 제목이 다 똑같아요. 표제가 세계일보 KBS와 대담 녹화 종이 한 장 없이 즉답 머니에스 윤 대통령 4일 신년 대담 촬영 종이 한 장 없이 녹화 뉴스원 윤 대통령 KBS와 대담 녹화 종이 한 장 없이 즉답. 세계일보랑 이 뉴스원은 아예 그냥 토시도 안 틀리고 다 똑같은데 뭐야 이게 도대체가?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아무 준비 없이도 이렇게 대답을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보네. 네. 아니 그리고요 더 웃긴 건 이거 이렇게 쓸 게 아니고요 기사를 예를 들면 녹화 영상이 나와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보고 그것이 정말 편집 없이 즉석에서 얘기한 내용인지 그거 보면 알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근데 대부분 제가 볼 때는요 녹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편집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편집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정도면 시간이 3일이 또 있잖아요. 그것도 더 웃겨요. 3일 동안 편집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3일 동안 하고 시사회도 할 것 같아. 대통령실 관계자, 그럼요. 보통 프로그램들이요. 이거 이 시사 보도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추적 60분이든 뭐 이런 프로그램들은요. 방송 나가기 전에 관계자들 앉아 시사회 해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나가서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고 그리고 방송을 내보내요. 그러니까 편집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편집하고 제가 그냥 이건 제 추측인데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까지 모여가지고 방송 관계자들로 시사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게 나갔을 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부정적이거나 이런 게 있을까를 다 걸러내서 다 고치고 편집하고 아니면 자료 영상 놓고 이런 방식으로 할 거예요. 미니 다큐라면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정말로 홍보예요, 홍보. 아니 무슨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이 홍보예요? 뭐 하는 거예요 대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이렇게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대체? 공영방송이 나서가지고.
자, 어쨌든 작년에는 윤 대통령 조선일보랑 신년 인터뷰 진행했죠. 특정 언론. 아, 메이저만 하십니다. 보면 조선일보랑 KBS 메이저? 이런데. 메이저잖아요. 조선일보. 모르겠어요. 아, 동아일보는 또 그래도 사설을 썼네요. 윤 대담 녹화회 3.1일 방송 이제 신년 기자회견 안 하냐. 중앙일보도 2년째 신년 회견 해피 윤 대통령 이래서 소통 되겠냐.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신이 없다는 뜻이겠죠. 기자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는 그런 전문가인데 무슨 질문을 할지, 국민들이 무엇을 가장 궁금해하는지, 대통령실의 그동안 해명이 좀 부족했다고 느끼는 부분이 어느 지점인지 이런 것들을 솔직히 알잖아요. 알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안 한다? 이거는 정말 더더군다나 모순적이기도 하고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KBS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거죠. 당연하죠. KBS는 박미 사장 취임 2달 동안에 내부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대요. 박민 사장이 취임해서 잘했냐 못했냐. 부정평가가 88%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KBS 망가뜨리러 왔냐 이렇게 막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건데 어쨌든 그런 곳에서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을 위해서 이 신년 대담 기자회견이라고 하면서 결국 미니 다큐를 만들어서 대통령께 바친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KBS가요 또 바이든 날리면 1심 재판 결과를 보도했으나 오히려 이 외교부나 대통령실 입장을 막 잔뜩 설명을 해주고 패소한 MBC나 언론 현역 단체들의 목소리는 담지 않았습니다. 이게 되게 공정하지 않은 그런 보도의 양태인데 이것을 옴부dsman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네. 이 KBS 내에서의 이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쓴소리하는 그런 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서도 이걸 비판을 또 했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이거는. 웃기는 거죠. 왜냐면요. 저렇게 옴부dsman 프로그램의 원래 목적이 뭡니까? 자기들이 만든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만들었는지를 다 검증하는 비판하는 거예요. 거죠. 그렇죠. 네. 뭐 자 비판이라고까지 만든 그런 의미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스스로 만든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들춰내서 문제를 고치겠다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옴부dsman 잘했다 프로그램. 이런 거죠. 그렇죠. 그게 옴부dsman의 원래 취지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장, 외교부의 입장만 전달하고 비판적 입장은 전혀 전달하지 않아요. 이게 그러려면 뭐하러 옴부dsman을 만들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도 홍보 방송화 됐다고. 정권 홍보 방송을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옴부dsman 프로그램을 만들고 자기들이 했던 것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내지도 않고 네. 이러려면 옴부dsman 프로그램 원래 취지와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대통령실 홍보 방송에 불과한 거예요. 이러면 이거 만들 필요가 없어요. 옴부dsman이라고 하는 건 자기들의 그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정화하겠다고 또 고치겠다고 바꾸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에서 이런 행태의 보도를 한다는 것은요. 옴부dsman의 기본적인 원칙이랄지 아니면 네. 개념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것 같으면 이런 프로그램에서 왜 이런 얘기를 다루는 거죠? 아니 바이든 날리면 보도 관련해서는요. MBC뿐만 아니라 KBS 통해서 140여 개 언론사가 이미 보도를 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도 옳다고 생각해서 보도하고 나서 대통령실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법적 조치하니까 꼬리 내리고 이제 와서는 마치 MBC가 잘못한 것처럼 자기들은 책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나서는 게 맞냐고요. 그리고 MBC가 보도했으니까 자기들 따라 보도합니까? 그런 방송사가 어디 있어요. 자기들이 자체 판단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자기들도 그렇게 들리니까 보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행동이에요, 대체. 같이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언론을 탄압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내는 게 정상이지. 근데 이 모든 게 박민 사장이 취임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장을 앉혀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 공영방송을 망가뜨리는 행동을 네. 언제까지 두고 봐야 되냐고요, 우리가. 광나루님께서 KBS가 용산 중앙통신처럼 됐네요.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신형가님도 땡전 뉴스, 땡년 뉴스입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사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KBS는 MBC 따라했으니까 책임이 없다는 듯이 그 말이 안 사실 돼요. 이 부분은 정말 오히려 더 부끄러워야 될 일이죠. 만약 당연하죠. 그렇게 했다면. 근데 어쨌든 그렇게 우리 방송국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그 방송 바이든으로 내보냈습니다라고 했던 SBS 주영은 앵커는 잘렸다는 거. 그 말하고 나서 잘렸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말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사람은 용감하게 그런 말이라도 했었던 거죠. 나는 왜 잘렸지? 본인이 그런 말 했어요? 아니요. 근데도 자르더라고. 그러니까 해도 잘리고 안 해도 잘리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해야지. 거예요? 해야지. 그러면. 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6일 어제 회의를 열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신장식의 신장개혁, KBS 1AM의 주진우 라이브 등이 방송 심의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인다 이러면서 의견 진술, 관계자 의견 진술을 결정했다는 건데요. 공정성, 출처 명시, 대담 토론 프로그램으로서의 객관성 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잘 됐냐 이런 거를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아유 그놈의 김어준, 그놈의 신장식. 아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울고 말 건지 정말 이상하다 이런 얘기 사실 사람들이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니 그래서 세 명 다 지금 이제 신장식 마지막 하고 있는데 뭐 신장기업은 이거 TBS에서 했던 거고 지금 MBC에 하는 신장식도 그만두잖아요. 곧. 뉴스아이키. 네. 예. 압박이 들어오니까. 2월 8일. 그러니까 제작진 입장이나 방송 입장에서 제 승인을 지금 올해 말에 하거든요, MBC. 걱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MBC도 그렇게 못 버티는군요. 근데 남아있는 게 MBC밖에 없었는데 MBC 못 버티면 어떡해요? 근데 그거 윤석열 대통령 장모 있잖아요, 최은순 씨. 네. 그 사면 된다고 보도했다는 거, 그러니까 네, 사면 네, 될 네.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던 걸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공격을 하고 네, 있고, 네, 어제. 박문진, 그러니까 MBC의 대주주가 박문진이거든요, 방송문화체육회. 거기에 여당 추천 위원들이 3명 있어요. 이 그렇죠. 사람들이 성명까지 내면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사면에 안 들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들어 있는 게 정상이겠죠. 그러나 MBC가 어떤 방식으로 취재를 했는지는 이제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취재원이 있었겠죠. 누군가에 들었으니까 보도를 했겠지. 그냥 보도를 했겠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취재원이 믿을 만한 취재원이고 정부 관계자가 아니면 법무부 관계자에서 그걸 썼다고 하면 오보일 가능성이 있지만 의도적으로 보도했다고 보질 않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취재원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출처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뭐 정보를 흘리긴 흘렸는데 또는 기자에게 정보를 줬는데 그 정보가 잘못된 정보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의도적이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예를 들면 출처도 없는 걸 가지고 보도를 했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보도죠.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보도를 했다고 볼 수 있지만 명확한 출처가 있고 그 출처가 믿을 만한 출처라고 하면 언론사 입장에서는 익명의 보도 출처를 이용해서 보도를 할 수 있죠. 그게 잘못된 보도를 하더라도 이건 오보로 봐야 되는 것이 그게 정말 악의적인 문제냐 하는 부분은 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직은 사실관계가 모르니까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MBC가 어떤 출처를 가지고서 보도를 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하는 건 뭐냐면 법정 제재라고 하는 것을 하겠다는 사전 그 어떤 전단계죠, 단계예요. 전단계. 그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서면 경고만 할 것 같으면 의견 진술을 안 들어요. 근데 방심위가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결정했다는 말은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의견 진술을 듣고 대부분 법정 제재로 가겠다는 거. 법정 제재가 3개가 있거든요. 네. 그 3개 중에 어떤 걸 할 거냐를 결정하기 전에 의견 진술을 들어요. 근데 방심위는 지난주에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두 명의 위원을 국회의장이 추천을 하는데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반대로 지금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여당 몫으로 들어온 2자리를 쫓아내고 그 자리에 지금 국민의힘이 추천한 2자리를 바로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조가 6대1이 돼버린 거야. 네. 이런 구조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대놓고 정부의 비판적이거나 정권의 비판적인 어떤 방송을 했던 진행자들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법정 제재를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보여서 방심위가 이런 식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네. 방송심의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심의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건 정말 위험한 현상이고요. 이러면 언론들이 어떻게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내겠습니까? 언론의 원래 사명이 뭡니까? 네.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에요. 그 견제와 비판에는 언론의 기본적 사명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2022년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관련 방송을 했는데 김어준 진행자가 당시 음성을 들려주면서 바이든을 매우 분명하게 잘 들리지 않냐. 어떻게 이렇게 대응하냐. 이렇게 말하고요. 이게 날리면으로 들리냐? 비읍 발음이 들리잖아. 명백한 거 아닌가? 비읍은 파열음인데 뭐가 편파적이라는 건지 모르겠네. 다른 방송사들도 거의 똑같이 자막을 내보냈는데 왜 MBC만 가지고 그러지? MBC가 미우니까. 유난히 미운가 보다. TV조선도 자막 달았지 않나. TV조선은 왜 고발 안 하냐. 이런 등의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신장식 진행자도 TBS에서 신장개혁 할 때 윤 대통령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최소한 11개 이상인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둘은 그렇다고 치고 주진우 씨는 너무한 것 같은데요. 주진우 라이브에서 한 얘기는 이거밖에 없어요. 140여 개 언론사에서 바이든이라는 얘기를 했다. 그렇게 기사를 썼다. TV조선, 조선일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제를 썼는데 MBC만 잘못했다고 한다. MBC를 편애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좀 해본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나요? 의견 진술 들을 정도로? 아니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방심위에서는 MBC 뉴스데스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보도를 또 법정 제재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MBC가 그 뒤 화면에다가
물고기 떼주금 하면은 잠깐 스치듯이 썼나 봐요. 이게 의도가 있는 거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무슨 의도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보도하면서 그러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할 아니, 수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아니 왜 하죠? 왜 못해요? 참나. 아니 그거를 아니 그게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들을 얘기하면서 그 물고기 떼죽음 된 걸 보여준 게 뭐가 잘못이죠 대체? 이게 무슨 의도가 모종의 의도라는 게 뭐예요? 정확히 뭐예요? 아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런 보도를 하면서 물고기가 떼죽음된 그 일본 앞바다 모습이잖아요. 네. 그걸 사진 찍은 걸 보여줬어. 그게 왜 문제예요? 언론에 이미 보도된 거고 그거는. 아니 그게 왜 모종의 의도가 있다는 무슨 의도? 아니 그러면 그 유일은 방심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시나 보죠?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돼서 안전하다. 본인 그런 생각하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물고기 떼죽임 화면을 잠깐 보여준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질문하고 싶어요. 제가 대답해 줄게요.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건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질문만 했습니다. 답변은 노영희 변호사가 하셨습니다. 이렇게 묻히기만 해도 보인다니까요. KBS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농담입니다. 예. 이거 가지고 그래도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민원 신청 사주 류희림 위원장. 이번에 YTN 있을 때도 자기 식구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막 어떤 방식으로든지 선전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민원 신청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류희림 위원장. 이 사람을 권익위에 신고했어요. 네. 근데 권익위가 사건도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종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말했더니 권익위가 아니야 우리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 좀 그냥 기다려봐. 담당을 검토하고 있어.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거 한 지가 언제인데 하지도 않고. 아 그러니까요. 정말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예를 들면 지난 최재형 목사인가요? 그분에 대해서도 뭐가 들어갔지 않았어요? 얼마나 빨리 하는지. 그건 그렇게 정광석화처럼 하더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거 그 김영란법 위반 아니냐 이거 조사해달라고 참여연대에서 그걸 이제 한지 오래됐죠. 제소라 그러면 뭐라 그래? 진정을 신고하고. 올렸잖아요. 네, 그랬더니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전화 안 통했다잖아요. 그리고 세워라 내워라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그래놓고 뭐라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아니 그 제보하신 분이 제대로 자료를 안 줬다. 그랬더니 거기 참여연대 그러냐 전화 한 통 와서 자료 더 달라고 하니까 우리 보낸 게 전부다. 그게 전부니까 그걸로 해달라 했더니 아직도 자료를 못 받고 있어 그렇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건 정확히 안 하고 그건 왜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권의 비판적 입장을 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니면 단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광석화처럼 이렇게 조사를 하냐고요. 이것도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 대체 권익위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권익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권익위원장이 뭐 대통령의 서울대학교 뭐 동문인가?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그런가? 서울대 안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최진무 교수는 안 나왔지. 저도 안 나왔죠. 그러니까. 노 변호사도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죠 지금. 그러나 저는 미국에서 박사를 했다는 말씀. 미국 대학에서. 알겠어요. 예. 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방통위의 2인 체제는 불확정한 상태다. 국회에서 5인 체제를 빨리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예. 야, 이거는 뭡니까? 그동안에 2인 체제로 할 거 다 해놓고 이제 다 끝났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은 나라도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뜻일까요? 첫 번째. 할 거 다 정신을 차리기 뭘 차려요. 근데 오늘까지 할 거예요. 오늘까지 하고 할 거예요. 그럴까요? 오늘 그럼 있잖아요. 대통령이 오케이 해줄까요? 아니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야 돼. 제가 볼 때는요. 오늘 그거 하잖아요. YTN. 네. YTN 그 세대 주주 변경 그거 통과시키는데 그것까지 할 것 같아. 매각하는 그리고 거. 나면 이제 사실은 할게 별로 없어요? 할 게 없어요. 다 했어 이미. 그러니까 이제 그냥 5명 만들어 주세요. 이제는 다 끝냈습니다. 이런 의도라고 저는 나중에 보여요. 나는 분명히 이거 하라고 했습니다. 아, 그렇게 얘기하겠지. 내가 명피용.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응. 빨리 안 됐길래 이렇게 하면 옳지 않으니까 제대로 해달라고 난 분명히 나중에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권 만약에 바뀌면 책임져야 돼요. 되잖아요. 소송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면피를 하려고 그래서 하겠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입장에서는 억울하겠는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가서 뭘 했다고. 근데 YTN 거는 자기가 관계 있잖아요. 오늘 하는 거. 요건 중요합니다. 요거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을 아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정부에 요청했는데 안 해줘서 한 거지 뭐 내가 뭐 안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다. 나는 5명 체제를 원했으나 아, 그랬으나. 네, 절차가 지금 빨리 진행 안 된 건데 그걸 내가 뭐 임명권자도 아니고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나올 수 면피가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다 알려져 있는 방식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YTN 그래서 넘어가느냐 이건데요. 한 차례 승인이 보류됐었습니다. YTN. 지난번에 사실 이것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매우 격려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괜히 연합뉴스랑 같이 붙여가지고 YTN 최대 주주 변경안을 같이 넣었다가 다 몽땅 망가져가지고 너나들이 도대체 일을 제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화를 많이 냈다는 것인데 네. 어쨌든 YTN 최대 주주 변경 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어떤 결론이 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 연휴 전에 이 안건이 상정이 되고 네. 이게 좀 정리가 될 것 같다는 얘기도 있어요. 오늘 아마 상정될 오늘 가능성이 제대로 있다고.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마지막 이 두 사람이 결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진짜요? 네. 이 중요한 중요하죠. 그러니까 심사위원회가 이미 있었고요. 네. 심사위원회에서는 적격 판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민간이나 뭐 교수들이나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했던 심사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적격 판정이 났고 최종적으로 확정은 이제 방통위 전체 회의를 하는 건데 네. 지금 방통위 전체가 2명이잖아요. 5명이 2명밖에 없어요. 그렇죠. 둘 다 이제 대통령 임명한 사람들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결정에 두드리면 끝이에요, 그냥. 그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 주주 변경에 대해서는 방통위 전원회의에서 승인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오늘 두 사람이 할 거냐는 좀 두고 봐야 돼요. 첫 번째 회의에서는 자료가 좀 부족하다 더 제출해달라고 하고 한번 연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다시 상정을 한다고 하는데 회의에서 전체 회의에서 오늘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죠. 모르겠어요. 그건. 근데 이제 결과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이제 한 차례 연기했는데 이건 이제 자료가 들어왔는데 그걸 가지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으니까 오늘 전체 회의 승인을 해버리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YTN 매각을 승인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게 노조의 입장입니다. 노조의 입장이에요. 백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등 언론노조에서는 졸속 부실심사했음을 방통위가 자행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 원점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하지만 유진 리엔티가 지금 인수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여기서 유진그룹이. 방통위가 요구한 게 야, 니네 계획서 좀 제대로 다시 내봐. 네, 이랬더니 그랬었죠. 우리 400쪽 넘게 정리해서 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막을 수 없죠. 한다 그러면. 와, 이럴 때는 이제 하신 방법은 가처분 신청하는 수밖에 뭐 없는데 그렇죠, 이제. 법원이 또 가처분을 효력정지 가처분을 얼마나 또 인정해 줄지 네. 좀 재판부를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방통위가 승인 보류 결정을 내린 다음에 네. 유진그룹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사회적 신용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죠. 유진그룹이 돈도 없는 것 같고 맞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당신들이 이 돈 이렇게 돼서 뭐 하겠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렇지. 이게 그러니까 핵심이죠. 방통위에서 이제 심사할 중요한 심사 항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청인의 사회적 신용 문제. 이게 뭐냐면 그렇죠. 언론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과 다르게 언론사를 하겠다고 들어오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평판이 중요하다. 뭐 부정한 행동을 했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비판받는 일을 했을 경우에는 언론사를 가질 수 없도록 소유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제도적 장치로 신청인의 사회적 신용이라는 평가를 집어넣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조에서 밝히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에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 신탁 업무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된 증권사 중에 유진그룹 핵심 계열사인 유진투자증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융감독원에서 봤을 때 유진투자증권은 문제가 있는 증권사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증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이 유진그룹이 YTN을 인수했을 경우에 사회적 신용의 평가에 있어서 과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인수를 하게 되면요, 자기 기업을 위해서 언론사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많은 부분. 그렇게 하려고 사실은 하는 거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유진그룹이 YTN 같은 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충분한 재력이나 이 여건이 사실 안 되는데 무리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 그 무리해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건들에 대해서 뭔가 좀 마사지를 하고 해결을 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이게 요점이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YTN 인수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SPC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지분 51%가 대주주가 된 거잖아요. 출자해서 만든 특수목지법인인데 자본금 1,000만 원에 대표이사 한 명뿐인 사실상 유령 회사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YTN 인수만을 위해서 실제 있지도 않은 회사를 만들었다고 지금 노조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체도 없는 유령 회사 한 사람이 있는 이 회사를 가지고서 YTN을 인수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맞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노조는 지금 언론노조 YTN 지분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지민 교수님도 1,000만 원짜리는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네. 그러면 이런 비판을 받잖아요.
최진민 교수가 그래서 인수하라고요? 무슨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목적. 아니 어쨌든 너도 나도 다 만들 수 있겠니 이 정도. 아,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오. 아무튼 노조의 주장입니다. 아, 또 노조 주장이라고. 네, 노조의 느껴가군요. 주장이니까 알겠어요. 전달해 드렸습니다. 알겠어요, 저는 알겠어요. 전달만. 알겠어요. 예. 내가 아까 아침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최지문 교수 성격이 좀 그렇다. 우리가 이렇게 또 아침에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지금 사실상 제대로 된 회사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왜 YTN 인수하려고 하냐, 그 정확한 속내가 목적이 무엇이냐, 이제 이런 것부터 지금 문제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현 정부가 방통위 지상파 제허가 심사 결과 비정규직 문제 개선을 골자로 한 제허가 조건을 삭제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보통 이제 지상파 방송들에 대해서 제허가 심사를 하잖아요. 몇 년에 그렇죠. 걸쳐가지고 하죠. 한 번씩. 네. 근데 이때 그 회사들한테 요구하는 게 그동안에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해라 이런 네, 게 있었단 그랬었죠. 말이에요. 한 축으로. 근데 그 제허가 조건을 그런 게 있었었는데 그걸 아예 삭제해버려. 오, 이거 지금 현재 그 지상파 방송 중에 특정한 어떤 회사가 특히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데 그런 것 때문에 좀 연두이 두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단 말이죠.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비정규직 문제 개선을 평가 항목에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면 네. 뭐 방송하시는 분은 다 알 거예요. 방송하시는 방송 현장에 가보면요. 제가 볼 때 그냥 평균적으로 50% 이상이 다 비정규직들이에요. 그래요, 정규직보다 맞아요. 훨씬 맞아요. 많아요. 네. 그 사람들의 처우 개선을 제대로 잘해야 방송국에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력을 착취당하거나 제대로 보상도 못 받고 뭐 지난번에 52시간이 될 때만 해도요. 방송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은 부분 휴식 시간도 보장받고 이랬었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정규직들을 막 노동권 착취를 하는 일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네. 방송국이라고 하는 게 제작하다 보면 시간도 늘어지게 되고 밤늦게 일하기도 하고 새벽 일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든 환경들을 잘 보완해서 해야만 재승인을 해주겠다. 이 말은 비정규직들에 대한 노동권을 확보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이걸 빼버렸어. 그러니까 방송 현장에서 이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그냥 언제든 쫓겨나갈 수도 있고 잘릴 수도 있고 프로그램이 없어지면 그냥 나가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재승인 심사에서 평가함으로 안 집어넣으면 방송국들이 이걸 하겠어요, 그러면? 안 하죠. 안 하죠. 그럼 노동력 착취가 더 많이 일어나요. 그러겠네요. 그럼 비정규직들의 노동권은 보장이 되겠냐고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 이걸 왜 빼냐고요. 그러니까 이 이상하다고요. 정부는요 노동자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개혁을 하겠다고 그래. 개혁 대상이 노동계가 아니고요. 약한 자리에 있는 노동자들을 그러니까 아무 뭘 생각 개혁을 안 해? 해. 노동 개혁은 뭔지 아세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바꾸는 게 노동 개혁이에요. 반대로 생각해. 노동 개혁이 노조 탄압이라고 생각해.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곽삼철 님이 한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 국민들의 몫이라는데 참 황당합니다. 위정자들의 오만의 극치, 교활한 늑대들의 사악한 말장난에 휘둘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시대 정신에 끼어있는 우리 양심적인 시민 모두에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최태민 교수님, 오늘 네. 제가 너무 잘 받쳐줘가지고 뭘 방송이 받쳐줘요? 쉬웠고 재밌죠? 별로예요? 좋습니다. 인정을 안 하시는 이분이. 아, 인정합니다. 네, 항상 저한테 감사한 마음 가지시고. 예, 알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알았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최주름 교수와 함께하는 수요 있는 남자 코너 진행해봤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슈합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주식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PAR 뭐야? 하는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마세요. 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통몰에서 주얼리 상품 20%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날의 기념 선물로 가족과 지인에게 주얼리를 선물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저는 그 가운데 있는 브로치 혹은 귀걸이 저게 아주 예쁘네요. 여러분들 어떤 게 마음에 드시는지 한번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이슈합 시작해보죠. 이 한 주간의 가장 뜨거웠던 정치 이슈를 짚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하는데요.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천호선 전 정의당 대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슈 화합 시간을 수요일로 옮긴 이유가 박진영 부원장 때문이겠죠? 아니에요? 왜요? 뉴스인세대 프라임 나오는 거랑 같이 나온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또 배려를 해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천호선 전 정의당 대표. 예. 지금 사회민주당 사무총장 하시죠? 그 자리로 나왔습니다. 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뭐 지난주에 저희 사회민주당 창당했고요. 그래서 어저께 일요일 날 행사를 하고 어저께 창당 발표를 했고요. 저희 작은 당은 창당해도 뉴스가 와서 보도 안 해주거든요. 예.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기본소득당, 저희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이 함께 만든 새진보연합이 지난주 출범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거기에 이제 같이 좀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비례연합정당을 민주당을 포함해서 만들자라고 저희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병리평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이 고민을 하고 있어서 병리평으로 가면 안 된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더 가고 싶지만 만약에 병리평을 하는 이유가 민주당의 비례의원을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한 거라면 우리 함께 연합정당을 만들자, 수평적 연합정당을 만들자는 제안을 저희가 먼저 했기 때문에 이제 논의가 시작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요즘 정의당 사정이 또 그렇게 썩 녹록치가 않아서 정의당 전 대표로서 느끼는 바도 많으시고 할 말도 있으실 것 같아요. 느끼는 건 많지만 말을 안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 그 모습에 대한 부정적으로 본다면,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것은 예견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재작년에 탈당을 하고 정의당을 대체하는 새로운 진보정당이 필요하다고 해서 선민당 창당 작업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지금 모습에 대해서 뭐 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선 이 이슈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980명의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특별사면 사실은 이제 뻔하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 거는 본인이 집어넣었던 사람들 빼주고 본인이 이렇게 족쇄 만들어줬던 사람들 족쇄 풀어주고 이제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그동안 남아있던 인물들, 재판 덜 끝나가지고 못해줬던 인물들 정리해주겠구나. 사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박근혜 정부 당시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했고 군사이버 사령부 정치댓글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분들을 유죄 확정 일주일 만에 사면을 시켜버렸습니다. 특히 김관진 장관은 하루도 구속이 되지 않고 게다가 원래는 상고하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탁 전격적으로 그만두고 이건 솔직히 미리미리 다 얘기가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짜고 치는 고스톱 사면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전부 다 이제 2심 선고 끝나고 3심 이제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은 채 4명 정도가 그대로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사면을 해준 겁니다. 당연히 사전에 인지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이제 짜고 치는 사면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집어넣은 사람인데 자기가 대통령에서 풀어지니까 이건 또 북치고 장구치는 사면이네요. 뭐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이야기는 뭐 늘 비판적인 부분이 나왔습니다만 이게 개헌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지적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과연 이것이 평등한고 정의로운가라는 부분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관진 씨 같은 경우에 이제 군 사이버 댓글 군이라는 기관을 이용해서 한 겁니다.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그 드루킹 사건인데 죄를 인정한다 손 치더라도 민간인들의
이 조작된 것에 혐의가 같이 더 씌워진 측면이 있단 말입니다. 죄의 경중을 따지자면은 김관진 씨가 훨씬 큽니다. 근데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사면은 됐지만 해주고 복권이 복권 안 해줬죠? 안 됐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두 사람 다 2심 끝나자마자 사면을 했는데 조국 장관 건은 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어느 것이 정의로운가 평등한가? 아니 근데 그런데 조윤선 전 장관은 또 여기서 빠졌네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이게 김기춘 씨 사면 복권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김기춘이라는 분은 검사 출신이고요. 네. 유신헌법 만드는데 기여했던 사람이고요. 70년대에는 중정에 있으면서 중앙정보부에 있으면서 간첩단 조작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문학의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도 뭐 200명도 아니고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숫자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복권시킨 것은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저는 이번 이 사면이 다른 거 다 떠나서 총선용,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보수층으로부터의 지지가 불안한 거예요. 지금 보수층 내부에서도 김건희 여사 사건들 때문에 굉장히 심란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선거 앞두고 김관진, 김기춘 두 사람 다 이제 박근혜 정부 핵심 인사들인데 두 사람을 사면함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했던 분들에게 표를 얻기 위한 구애용, 총선용 사면이다. 이런 부분이 정치적인 본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대통령이 사면할 때 통합의 메시지를 강조하는 건 항상 나오죠. 그 선거 앞두고 나에게 반대되는 세력들, 분열을 야기시키는 그런 세력들에게 뭔가 좀 당근을 주어서 나에게 좀 표를 좀 달라 이런 메시지가 당연히 있는 것이니까 뭐 그거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쟤는 되고 나는 안 해주고 이유를 물어봤더니 김기춘 실장은 나이가 많잖아. 너는 좀 후순이잖아. 이렇게 말한다면 솔직히 그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그 같아요. 나이만큼 나쁜 짓을 많이 하신 분이죠. 자, 그런데 이건 뭐 여담이 되면 정유라 씨 요즘에 아주 SNS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언론들이 그걸 다 실어주더라고요. 근데 자기 엄마 최순실 씨 그것도 영치금도 없다고 돈 달라고 이제 이런 후원 요청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최순실 씨는 이번에 빠졌어요. 그렇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특검하면서 가장 힘들게 했던 핵심 인물이 최순실, 이재용 이런 분들인데 사실 이재용 씨 같은 경우도 다 해결이 됐고 최순실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란 말이죠.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최순실 씨나 이제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됐는데 같은 범죄 사실에 엮여 있는 우리 가족들은 왜 사면이 안 돼?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람들까지 사면하게 된다면은 정권의 정통성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쉽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다른 거 이게 괜찮아요? 앞서 우리가 네. 이제 그 김관진 씨 이야기도 하고 뭐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보면요. 최근에 이제 또 이재용 씨 1심 선고에서 무죄 나왔습니까? 이게 검찰 독재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네. 기소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수사하고 그다음에 자의적으로 기소해가지고 마음대로 아니면 말고식이요. 그렇죠. 무죄 나와도 네. 책임 안 지잖아요. 그렇죠. 예. 나는 청부 기소한 거다 이렇게밖에 안 하잖아요. 나는 네, 뭐. 수사밖에 안 했다 이러고. 그렇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면하면서 최순실 씨는 사면하지 않는다. 네. 이것조차도 모든 것이 자의적인 기소권과 수사의 남발일 뿐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하자면요. 이 정권에서 사면에서 정치적 균형, 여야 균형을 맞춘다든지 이런 걸 기대하지도 않지만 간단한 겁니다. 좀 더 치사하게 보면요. 치사하게 봐요. 좀 냉정하게 보면 김기춘 같은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고요. 최순실 씨 복권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지지를 얻으려면 되는 거지 최순실 씨를 보수층이 지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계산적으로 만만한 사람은 다 뺐다. 이렇게 정유라 씨한테 미안하지만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돼. 자, 과거 친박 인사들이 이번에 모습을 드러낸 장소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에서 개최한 북콘서트인데 여기에 대통령도 화환도 보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화제가 됐어요. 박근혜 정부 시절 인사들이 다 많이 모이기도 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는 정치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내가 믿는 이 사람은 꼭 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읍소를 사실 한 것으로 보이죠. 그러면서 유승민은 연락 두절되더라. 김종인은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 거기다 아주 깨알같이 다 적어놨더라고요. 이거는 무슨 뜻으로 보십니까?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정치를 하고 있고 자기가 미웠던 사람들은 분명히 얼마나 사실일지 모르겠지만 죽일 건 죽이고 자기 편이었던 사람은 최대한 많이 국회 권력에 진출시켜서 뭐 명예회복을 하겠다 또는 어느 정도 권력을 아주 간접적인 행사라도 하겠다 이런 뭐 노골적인 생각 아닐까요? 네.
그 한국 보수라고 참칭하는 사람들, 전 참칭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참칭 무소들? 왜냐하면 네. 보수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기회주의적 속성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자신과 그 측근들을 감옥에 집어넣은 게 윤석열 정부잖아요. 윤석열 보고 내가 이렇게 세력이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줘.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 특유의 그 사적 인연관계를 중시함. 유영아 씨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친박 전체를 어떻게 정치적 구제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 자신과 사적 관계가 있는 유영아 씨에만 눈이 하나의 포커싱이 돼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식으로 전직 대통령 그것도 촛불혁명에 의해서 국민들에서 쫓겨난 사람이 복권돼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 밤 10시에 KBS에서 윤석열 대통령 신년 100분 대담, 이게 인간극장인 것 같아요. 윤석열 인간극장 이런 것 같은데. 노잼 다큐가 될 겁니다. 그럴까요? 그래도 용산 집무실도 보여준다는데 미니 다큐 형식이라고 어쨌든 나오긴 했습니다. 집권 3년차 소회 그리고 부인에 대한 논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과감 없이 종이 한 장 갖다 놓지 않고 그냥 즉석에서 나오는 말 그대로 해서 방송하겠다는 건데요.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예, 제가 노잼 다큐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앞에 최진봉 교수님이 너무 열심히 얘기하고 가셔서 제가 더 보탤 말도 없습니다만 이거 네. 3일 전에 녹화한 거고요. 그러니까요. 다 대본 다 있었던 거고 아마 오늘까지 직전까지 편집할 겁니다. 조금이라도 불안한 부분. 그래서 오달에 거기서 딱 승인을 받아야지. 오케이 사인 받아야지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최종 편집본을 좀 청와대에서 들여다보고 있을 거고요. 아마 현장에서 지시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편집자들과 함께. 기대도 안 되고 제가 웬만한 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기자회견도 봤는데 이건 보기 매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대통령이, 그걸 더 낮게 보는 거라면 구청장도 기자회견 이렇게 안 할 겁니다. 1년 반 동안 기자회견을 한 적이 없고, 이건 기자회견도 아니고, 보수, 진보, 이념적인 걸 떠나서 굉장히 국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인데요. 네. 그만큼 자기 생각이 없거나, 자기 생각이 드러나면 불안하거나, 자기 생각을 얘기할 줄 모르는 능력이, 할 줄 아는 능력이 없는 대통령이라는 걸 증명한 것은 내용을 다 떠나서, 저는 국민들 모두가, 이게 북한을 옛날에 극장국가라고 불렀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매우 짜여진 극장국가 같은 대한민국이,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극장국가로 전락했구나. 아주 재미없게 짜여지고 편집된 다큐 한 편을 억지 시청해야 하는 공영방송을 통해서 그런 국민들의 고통이 안타깝습니다. 예. 극장국가라는 말은 인류학자 클리퍼드 기어츠가 인도네시아 발리의 고대 국가 느가라라고 하는 국가의 사례를 통해서 제시한 새로운 통치 체제에 대한 개념 정의다. 물리적 강제와 통제가 아닌 주목을 끄는 과도한 의례와 이벤트의 과시로 통치되는 국가를 말한다. 선동정치죠. 선동정치. 네. 사람들에게 퍼포먼스 위주로 보여주는 그런 통치 방식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저는 사과 안 할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는 김건희여서 명품 백에 대해서 대리 사과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사과할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사과를 한다면 또 본인에게 되게 상처가 된다 이렇게 스크래치가 된다 생각할 것 같아요. 검사들이 사과하면은 죄를 인정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공작이었다. 그럼에도 그렇죠, 논란거리가 돼서 유감이었다. 요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 문제도 있지만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간담회를 녹화를 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 조롱거리입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 관련 방송법 바꿔가지고요. 앞으로 방송 토론 한 10회 이상 정도 또 아니면 사전에 이 청력 테스트도 하고 그런 거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하여튼가 여기서 핵심은 자막입니다. 자막. 이번에 자막을 또 어떻게 내보낼지. 이것도 괜히 또 자기도 모르는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범하게 되면 큰일이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이거 여쭤볼게요. 지금 이재명 대표 선거제 관련해가지고 결국 결단 내렸습니다. 준연동형제, 이렇게 하겠다.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위성정당 금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칼을 들고 덤볐는데 나 혼자 맨주먹으로 썰 수는 없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이 국회의원들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이 제도를 본인이 선거제의 핵심으로 내세우겠다고 했는데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또 다 만장일치로 추인을 해주기도 했단 말이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결단, 개혁신
연합신당 이제 같이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아니 뭐 앞으로 두고 봐야죠. 아, 두고는 봐야 예, 됩니까? 예. 예. 어쨌든 이재명 대표 결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매우 늦었지만 잘한 결단이고요. 늦었지만. 뭐 그동안 보낸 시간이 한 5개월 정도 지금 병리평이냐 준연동이냐 가지고 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사실 현 제도가 준연동형입니다. 연동형이라는 그렇죠. 제도로 가다가 중간쯤 그 취지를 반만 살린 제도인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준연동형이 되는데 국민의힘은 계속 병리평을 요구했고 민주당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저희가 노딜 하라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병리평을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한 작년 8월서부터 얘기가 나왔고 5개월을 질질 끌면서 저는 처음부터 소신 있게 연동형이 옳고 연동형으로 가자. 지금 준연동형이지만 그 단점을 보완해서 가겠다라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설명해 왔으면 괜찮을 텐데 계속 민주당이 만지작거리다가 병리평 문제를 5개월을 만지작거리다가 그냥 현행 제대로 가자라고 하니까 마치 위성정당을 사실은 4년 전에도 국힘이 먼저 만들고 지금도 먼저 만들고 네, 있는 만들었어요. 중인데 네, 네. 마치 이재명 대표 혼자서 위성정당을 만드는 사람처럼 뒤집어 쓰게 된 거예요. 저는 뭐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 그 5개월 동안 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흔들렸던 것 자체가 좀 문제다. 이거 뭐 여러 가지 그런 주장을 했던 유튜버들이나 뭐 최고위원 한두 명이나 어떤 경제학자분은 제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그 표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하면 우리 진다라고 사람들을 선동했는데 그게 휘둘린 건 정말 안타깝다고 어쨌든 생각합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난 기억이 없다. 네, 그런 주장을 그런 얘기 다 했는데? 잊어버렸다. 예, 어저께 그렇게 말했고요. 그 단톡방에 돌았다는 얘기가 지금 저도 하물며 갖고 방송에서 있는데, 그런 말을 예. 저는 오히려 정청래 최고위원 같이 차라리 낫지. 의견이 있는 사람이 훌륭하다고 차라리 봅니다. 낫지. 지금 민주당의 문제는 의견 없는 의원들이 더 문제예요. 왜 의견이 없다는 것은 거기에 맞습니다. 대해서 깊이 고민한다거나 본인의 국회의원 당선 외에 전략적인 고려,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어떻게 심판하게 되는 시대 정치 이런 게 관심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 한 말씀 오히려 더 칭찬 좀 얹으면 해주시죠. 이 연동형 비례제는 노무현 대통령 때 고민해서 나오는 하나의 큰 방향이거든요. 다 좋아요. 예.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런 예. 얘기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 똑같은 얘기시니까 왜 정의당이나 이 개혁연합신당 하려는 이런 분들은 국민의힘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고 국민의힘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병리평을 하겠다는 입장은 분명히 갖고 있고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 사실입니다. 그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이랑 얘기할 필요가 없고 얘기할 민주당이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건데 아이고. 민주당이 만지작거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은 동네 북이다. 그 관련해서 저도 이제 제도 일을 좀 오래 네. 했던 사람인데 좀 제가 정리를 해서 좀 당부 말씀 겸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자면 네. 일단은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는 데 대해서 사전 동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선거 연합을 통한 연대가 대선까지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이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꼭 좀 관철됐으면 좋겠는데 정당 또는 세력 간의 지분 나누기보다는 국민 참여 경선이라든가 민주적 절차를 분명히 해가지고 과정에서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훌륭하고 윤석열 정부와 잘 싸우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국민들 선택에 의해서 좀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하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지금 신당 추진한다고 그랬었었는데 이분들도 좀 같이 그러면은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하게 되겠죠. 같이요? 근데 사공이 만나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괜찮습니까? 그래서 제가 금방 원칙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윤석열 정부 심판, 대선까지 간다. 그리고 국민 참여를 통한 민주적 경선, 뭐 이런 것들만 보장된다면 좀 별 문제 없을 거라고 거기에 봅니다. 더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지금 대상으로는 다 열려 있죠. 범, 진보의 여러 가지 정치색들이 다 열려 있지만 이제 옛날처럼 다 모여라고 잘 모여질지도 문제고 다 모인다고 해서 이게 플러스 효과,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냐라도 네. 저는 아직 좀 남아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위성정당이 아니라 옛날에 민주당 4년 전에 위성정당이었죠. 민주당이 갖다가 몇 개 붙여가지고 이렇게 한 거였다면 지금은 어쩌면 작더라도 자기 독재적 지지 기반을 가진 정당과 세력들과 수평적으로 연합하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동의가 필요하고 중요한 건 보여줬던 옛날 그 사람들 다 모였네가 아니라 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구성 좋은 연합을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보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설화에 가끔씩, 사실 가끔이라기보다 자주 좀 의도적인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막 휩싸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난 5일에 서울 동대문에 있는 청량리 제기동 여기 있는 경동시장 방문해가지고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스타벅스 매장은 시민들이 오는 곳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게다가 저는 막판에 한동훈 위원장이 생닭을 들고 사진 찍은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어봤더니 뭐 저거는 지금 딴 얘기지만 가려고 하는데
닭을 사야 되는데 이렇게 본인이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고 나니까는 닭을 사러 가는데 너무 멀어. 앞에 사람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닭 한 마리를 이렇게 검정색 봉투에 넣어가지고 전달해줬다는 건데 그 닭이 이제 봉투가 너무 작고 닭이 커서 반쯤 이렇게 벗겨진 상태로 사진을 찍혔다. 뭐 이러는데 닭을 그렇게 딱 사진을 찍고 표정이 와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거 솔직히 좀 그런 것도 일종의 쇼잉이라고 봐야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말씀하신 이제 극장 정치 요소인데요. 저는 이제 이게 뭐 제 개인적인 취향일 수 있습니다. 이게 싸구려 언론과 싸구려 정치의 합작품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제 정치인들의 지도자들이 현장에 가서 그림도 내야 됩니다만은 중요한 건 현장에 가더라도 이익 관계자들이라든가 어떤 정책적 조언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단순히 사진 내기용으로 생각을 하니까 옆에서 닭 주니까 좀 더 큰 닭 줘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수준으로 우리 정치가 저는 오히려 한 20년 동안 더 이 싸구려 언론 때문에 더 퇴보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X세대 흉내를 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분이 이제 사회적 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부족하니까 스타벅스 매장에서 보이는 것은 엘리트주의. 그 다음에 엘리트주의자인데도 또 과거형 꼰대 이런 것들이 복합되어 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타벅스 매장은 시민들이 오는 곳이 서민들이 오는 곳이 아니다. 스타벅스 매장은 사실은 정말 매출이며 뭐며 정말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그 바로 밑에가 좀 약간 저렴한 가격에 커피를 파는 뭐 메가 커피 뭐 이런 곳이라고 하던데 저는 갑자기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항상 햄버거도 들고 다니면서 도넛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뭔가 보여주면서 이 사진을 잘 찍히시잖아요. 그게 이제 X세대의 그 담론이 하나의 그 상업적 상품성으로 가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제 체게바라라는 사람은 좌파예요. 네. 근데 미국에서 이걸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든. 똑같은 수준인 겁니다. 그 체게바라가 가지는 자유와 저항 이런 상징은 모르고 상업적으로 이용된 수염과 멋있는 거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자, 어떻게 보셨어요? 그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뭐 스타벅스 매장의 얘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행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예, 뭐 저는 뭐 노골적으로 기획된 연출된 행보인데 그 하다 보면 항상 엇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요? 진심일 경우에 그게 나중에 방어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저는 뭐 스벅 얘기는 사실 그분의 생각에 단면들이 드러난 것이긴 하지만 진지하게 공식 논평할 만한 거는 아니 가십거리 수준의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요새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스벅 커피 값이 제일 비싸지 않나? 그런데 다른 데서 꽤 비싸거든요. 이게 다 스벅은 오랫동안 이 값을 안 올렸대요.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저도 몇 년 전까지 인식은 무조건 제일 비싼 거 그런데 뭐 이름 다 얘기했어요. 커피빈 이런 데도 거의 요새 4,500원 가까이 가거든요. 대신 이제 양극화돼서 메가 커피도 있고 무슨 이름도 컴포스 커피? 뭐 이런 거. 1,500원 내지 2,000원짜리. 저는 스벅을 뭐 서민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별로 제 입맛에 안 맞고 너무 시끄러워서 안 갑니다만. 그래서 뭐 이 부분은 그냥 가십거리 정도로 해야지 너무 진지하게 이것을 과다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알겠습니다. 조금은 이해도 간다.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 조금은 이해도 간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백사자머리님께서 그래도 김건희 여사는 대개 이름도 붙여주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닭이 이름 붙여주지 않았을까 궁금하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동료 통닭. 동료 시민이 먹는 동료 통닭. 네. 자, 국민의힘 공천 신청 접수가 마무리가 되면서 결국 대통령실이나 내각 출신 인사들이 서로 지금 공천 때문에 싸우고 있고요.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가 더 자세히는 못 물어보겠습니다만은 2차 당정 갈등 결과적으로는 지금 뇌관이 숨어있을 뿐 곧 터진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아니요, 이거는 제가 취재해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아니에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게 중진들을 원래 자르기로 했는데 험지로 보내고요. 그리고 이제 페널티를 줘서 경선한다는 식으로 해서 대충 무마시켰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래서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한 해만에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어디 뭐 험지 출마 이런 이야기인가요? 아니, 그 본인이 잘렸잖아요. 그 탈락이 됐잖아요. 컷오프가 된 거에 대해서. 근데 뭐 극소수인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 마지막 남아있는 내관은 김건희 여사의 다시 재출연과 김경률 회계사의 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뇌관이 그렇다? 네네. 그렇다면은 사실 저는 요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가 그냥 국회의원 하겠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을 것 그렇지 같습니다.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실에서 다 기획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취재를 했습니다. 아하, 대통령실에서 이런 모양새를 기획했다.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국은 3일 천하 이런 거예요? 아니, 저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의 요구와 대통령실 출신들의 요구를 결국에는 어느 한쪽에 확 서지 않고요. 조합해낼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이성윤 검사장이 한동훈과 윤석열의 관계는 전두환과 노태우 관계가 아니다. 전두환과 장세동의 관계다. 이랬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장세동의 관계라는 그 뜻은 너는 그냥 내 밑에서 이거나 해라 뭐 이런 거요? 근데 이제 장세동이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죠. 김경률 회계사가 옆에서 막 집어넣어 주니까 인간의 정치적 욕망이라는 것은 머슴이 마님이 되기도 합니다. 머슴이.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영 부원장 그리고 천호선 전 정의당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3인당 현재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보험 클리닉 업체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 보험료는 적당한지 필요한 보장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궁금할 때 점검 한번 받아보시고요. 제가 지금 방송하는 걸 들어보시고 궁금하다 해가지고 내가 여기 전화해봤다, 해봤더니 어떻더라 이런 의견 있으신 분들 하면 저한테 답 좀 주십시오. 댓글 한번 남겨줘 보십시오.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어쨌든 중요한 거 보험료에 적당한지 필요한 보장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본 것이고요.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서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이 가능하니까 1644-1236, 1644-1236으로 연락하시고 010-7681-3303으로 영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연락을 주시면은 상담 이야기 가능합니다. 영친이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이고요. 내일은 김필성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하는 이슈 3합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요, 오늘은 또 여러분하고 여기서 인사를 드리지만 뉴스 인사이다 1부는 조금만 기다리시면 2부 하니까요. 뉴스 인사 프라임 2부 보시고 싶으신 분들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저희 방송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